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에너지를 싼 값에 수입을 해서 겨울을 났었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게 폭등을 해가지고 냉방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값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은 스위치를 못 켜는 상태라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및 재정 지원으로 유럽 국가들의 예산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지원이 유럽 경제에 어떤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외신을 통해서 접한 유럽의 경제 상태는 상당히 안 좋죠. 유럽의 경제 엔진이 역시 그 독일과 프랑스, 영국일 텐데 이 세 나라가 다 지금 상황이 안 좋고요. 경제 성장률이 1% 안팎이라고 알고 있고 물가도 엄청나게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 것은 분명 하고요. 근데 향후에 나아질 가능성이 있는가 했을 때 일단 그 경제 성장에 유리한 상황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유럽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요. 더더군다나 이게 국가 안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군사력 지출을 미국의 국방력 우산 아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해 왔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무임승차라고 하면서 무임승차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도 국방 예산을 2배, 3배 늘려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마 1, 2% 수준일 텐데 이게 2, 3% 수준, 어떤 경우는 4, 5% 수준까지 올라가게 될 텐데 이게 바로 지금까지 유럽 경제의 한 축이었던 국방 부담의 부분이 이게 올라가서 경제에 엄청난 하중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더더욱 유럽 경제의 앞날이 암울하다고는 좀 과장이겠지만 녹록지 않다. 그리고 발전 동력이 꺼져가는 것이 눈에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과 에너지 위기로 유럽 시민들이 난방과 전기 요금 상승을 겪고 있습니다. 전쟁이 유럽의 에너지 상황을 얼마나 악화시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들 수 없지만요. 일단 좀 덩치가 작은 나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가 흔히 발티의 3국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할 텐데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까지 러시아라든지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에너지를 싼 값에 수입을 해서 또 겨울을 났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수출을 못 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도 그전까지는 어떻게 전쟁을 하면서도 아니면은 그 발트해 3국 그 정부와 상당히 그 껄끄러운 관계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간에 그 가스라든지 이런 에너지를 넘겨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게 끊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등을 해가지고 아예 가스 공급이 끊겨서 냉방이 안 되는 지역도 있다고 하고요. 냉방이 되더라도 너무 이게 값이 올라서 일반 서민들은 이렇게 스위치를 못 켜는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큰 타격이 가해졌고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더라도 독일이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그것이 분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토에 대한 지원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유럽이 자체 방어력을 늘리느라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안보 부담이 유럽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접한 정보에 따르면 이게 그 전쟁이 일어난 3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지 말고요. 10년, 15년, 20년을 놓고 보자면 지금부터 한 15년,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비중하고 유럽연합,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어떤 비중하고 물론 미국이 더 앞섰지만 격차가 아직 크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15년, 10년, 5년을 지나오면서 점점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위 모양으로 벌어졌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유럽이라고 하는 경제 단위의 그 성장 동력이 떨어져 왔다. 거기에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유럽 국가로서는 일단 러시아로부터 값싸게 얻어왔던 에너지 공급이 축소되거나 끊기면서 타격을 입었고요. 그 다음에 그나마 좀 쪼들린 살림에 우크라이나에 또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 무기 지원을 해주면서 출혈이 상당히 컸었고 그러면서 가위 모양으로 벌어지던 경제적인 격차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자면 이미 상대적으로 유럽의 경제적 쇠퇴가 진행되어 왔었는데 쇠퇴 속도를 더 가속화했던 것이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그리고 향후에도 쇠퇴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바이든 행정부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정책이란 것이 너희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리고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국방 정책에서도 너희가 모든 방위 부담을 걸머쥐어라 라고 했을 때 유럽으로서는 사실은 출구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굳이 여기서 완전 활로를 모색한다면 중국과 밀착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국과 밀착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중국을 봉쇄한다든지 아니면 중국의 어떤 인권이라든지 경제 체제, 정치 체제의 문제를 들면서 거리를 놓았던 것이 분명한 서유럽의 입장이었는데 한순간에 그 입장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는 것도 사실은 잘 상상이 안 가거든요. 만약에 서유럽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미국이 서유럽에게 그렇게 우호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반대편으로 돌아가서 중국과 손잡는 어떤 그런 식으로 활로를 모색할 필요도 있고 그래야만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날 텐데 그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거 좀 따져보고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라고 보입니다. 유럽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 정확히는 이제 마크롱 대통령의 행정부일 텐데요. 특유의 어떤 과장이라든지 과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를 제일 높이고 어떻게 보면 러시아에게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내는 나라가 바로 프랑스고 마크롱 대통령인데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나 자금을 지원했던 액수에서 유럽에서 가장 떨어지는 나라가 프랑스예요. 독일보다 현격히 적고요. 영국보다도 적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예를 들어서 네덜란드라든지 덴마크 이런 나라보다도 더 많이 냈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조금 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사실 부담을 안 하면서도 목소리는 가장 크게 내온 나라가 프랑스라는 측면이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얄밉기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또 프랑스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프랑스의 국익을 지키는 그러니까 부담은 지지 않으면서도 생색을 내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는 프랑스로서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듯한데요. 거시적으로 볼 때 프랑스는 항상 적어도 유럽 대륙에서 프랑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좋게 말하면 자부심이고 나쁘게 말하면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좀 뭐랄까 잘 안 통했던 게 독일이라는 나라가 사실은 유럽의 경제와 정치를 주도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프랑스가 유럽 대륙에서 단독의 패권이라든지 주도권을 못 누리더라도 독일이 혼자 패권을 주도권을 다 가져가는 상황은 맞겠다. 이건 확실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자존심 때문인지는 몰라도 미국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의 신경을 건드리는 발언을 항상 해왔습니다. 냉전 시대에도 그게 드골 대통령 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드골 대통령이 원래 콧대가 높기로 실제로 이제 상당히 콧날이 오똑한데 미국에게서 더더욱 이제 그런 콧대를 세운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정책을 취하고 있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 유럽에서 만약에 그 미국이 발을 뺀다. 그러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알아서 유럽을 이끌고 나가야 될 텐데 이때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겠다. 그러니까 이런 보관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죠. 그래서 미국이 빠져나간 공백과 진공을 우리 프랑스가 메워서 주도권을 가지고 유럽을 이끌어 나가겠다. 아니면 독일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요. 그러려고 하면은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 아니면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선상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을 분석하면 될 것입니다. 최근에 또 뉴스를 보니까 가장 강력하게 러시아를 비판하고 공격하면서 미국이 만약에 군대를 유럽에서 빼고 내지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 프랑스가 정규군을 파견해서라도 우크라이나를 돕고 러시아를 견제하겠다고 했는데 또 며칠 지난 다음에 보니까 실병력 파견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입장을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그 레토릭이 아닌가 약간 정도가 아니라 상당 부분은 레토릭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런 레토릭이 왜 나왔는가는 단지 마크롱이라는 대통령의 허장성세라기보다는 대서양 양쪽에서 그리고 또 유럽 대륙 안에서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프랑스의 전통적인 노선 이것을 이제 보면서 분석을 해야 한다고 보이고요. 이런 요소가 얼마만큼 본질적인 요소인가 모르겠는데 하나의 요소는요. 바로 사하라 이남 지역, 아프리카 중부 지역이죠. 사헬벨트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일련의 국가들이 있는데 여기가 그 프랑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어떤 뭐랄까 패권을 투사하는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주도했던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지적하시는 분 많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나와바리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랑스의 나와바리를 설정했던 곳이 바로 사헬 벨트 지역이었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급격하게 프랑스의 지분이 축소되고 있고요. 지분이 축소가 러시아의 진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 국가에서 정변이 많이 일어나는데 정변의 일정한 흐름이 뭐냐면 프랑스의 지원을 등에 업고 권력을 차지했던 정권들이 거의 대부분 무너지고 새로운 정권이 쿠데타라든지 정변을 통해서 집권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정치 세력의 배후에는 뒷배는 러시아가 있고 적극적인 또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 들어선 정부가 지금까지 우리가 프랑스 제국주의에게 수탈당해 왔다. 그래서 프랑스를 밀어내고 우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상황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프랑스 제국주의 세력을 몰아내고 있다. 우리가 그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면서 지분을 확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이고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확연하게 눈에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제일 열받은 인물이 바로 마크롱 대통령이겠죠. 그래서 당연히 자신들의 어떤 지분이 밀려나고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고 하면 기분이 나쁠 텐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제 꼬장을 부린다고 할까요? 아프리카 중부 지역에서 당했던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치욕이겠죠. 네, 그런 치욕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크라이나라든지 유럽에서 러시아에게 한번 골치 좀 한번 썩혀봐라. 이제 한번 맛 좀 보아라 라고 하면서 가장 강경한 자세를 취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인이 얼마나 중대한 요인인가 모르겠는데 최근에 마크롱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해주는 한 요인은 될 듯해 보입니다.